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 임시회 저희 10번째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차 산업혁명 관련 네 번째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보 문제, 직업교육, 평생교육, 재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의 양적 성장의 시대를 뛰어넘어 질적 성장,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의 인적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고, 나아가서 일자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이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이 강화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름 국민들에게 삶의 기회를 넓혀드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제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정재용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섭 선임연구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선임연구위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매우 찬데 바쁘신 중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공청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관계 공무원들도 배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하셔서 4차 산업혁명 특위에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께서는 한 12분, 조금 더 필요하다면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 내외에서 주요 사항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용 교수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 PDF 이 자료 이걸로 그냥 할까요? 네. 지금 어떻게 깔아서 할까요? 지금 너무 늦었나요? 잠깐요, 시간 잡고요. PPT 화면 처리가 어렵습니까? PPT 제가 그러면 폴더를 제가 준비가 된 줄 알고. 네, PPT를 통한 진술을 위해서 잠시 준비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네네.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드릴 순서는 교육 환경의 변화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학교 교육의 현재 패러다임상의 위기, 그리고 미래교육의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의 변화 전망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학교 출산율이 1.1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출산율 자체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학령 인구 감소는 초중등 교육이나 대학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의 두 번째는 고령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 15세 미만 인구가 65세 이상보다 5배 정도 많았다가 향후에는 고령 인구가 4배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과거에 헤비거스트가 발달 단계를 생애 단계를 청년기, 중년기로 나눴던 것이 바뀌어서 유엔에서는 최근에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50세를 넘어서 200세, 심지어는 최근 보도에서는 500세까지 평균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생애 주기의 변화는 기존에 우리가 60세 또는 100세를 기준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봤던 이런 교육 체제에서 확실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새로운 학습 플랫폼으로 미네르바 스쿨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미네르바 스쿨의 특징은 한 지역, 한 국가의 한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학생들이 교수와의 면대면 수업이 아닌 방식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변화도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대동초등학교는 많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 2015년에 한 40%가 다문화 학생이었었는데 2017년에는 70%를 넘는 것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학교 체제에서의 진도 나가기 방식의 수업으로는 이런 학생들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특히 이제 교육 격차의 심화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요즘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유아교육에서부터 이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예견된, 이미 정해진 교육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덧붙여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예정된 변화보다 더 빠른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알파고 사건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강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외에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다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용어가 다르지만 이러한 기술의 변화라든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기존의 태스크를 잘하기 위해서 기계를 활용하던 이런 차원이 3차 산업혁명까지의 변화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이 태스크를 직접 사람이 하면서 그 뒤에서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변화가, 아까 그 알파고의 이 장면에서 본다면 이 바둑을 두고 있는 이 아자황 아마 6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글 딥마인드 팀의 연구원인데, 실제로 이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를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계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이 사진이 저는 좀 충격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가 초인지 사회라고 표현하고 ICBM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초연결 사회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기술의 진보 자체의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 기술이 가져오고 있는 사회적 변화가 굉장히 강조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소사이어티 4.0이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이어티 4.0의 의미는 기술의 진보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강하게 유도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회 체제에는 우리 그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이나 다양한 요즘 뭐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신기술이 사회의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변화에 맞는 교육 체제의 변화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소사이어티 4.0도 이걸 반영해서 교육과 사회적 체제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제 직업 세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과거 3차 산업혁명까지는 단순한 반복적 일을 로봇이 대체했다면, 최근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상당히 공부를 잘하고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졌던 직업들, 그래서 기자나 의사, 변호사, 애널리스트, 약사 등 이런 직업들의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자리의 변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빈치 연구소에서도 이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다빈치 연구소에서도 여기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의 그 결과에 의한 단순 반복적 직업의 변화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사라든가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인 계층의 직업들도 대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일자리도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직업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고용정보원에서도 일자리 변화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교육 체제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데, 세대 구분을 디지털 세대와 디지털 캐치업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본 디지털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약 한 10세 미만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상당히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활용한 사이트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와 같이 이제 디지털 캐치업 제너레이션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따라잡으려고 상당히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되는 학습 체제들, 테드라든가 테드는 이제 성인 학습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칸 아카데미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 분야에서의 무크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학 강의를 공개한다는 것은 대학의 어떤 독점적인 지식 제공의 역할을 넘어서는 새로운 고등교육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세계 각국에선 이미 교육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스쿨이나 퀘스트 런스쿨, 게임 기반의 학습, 그다음에 다양한 선택 교과를 하는 활동,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전통적 수업이 함께 이루어진 이런 혁신적인 학교들의 모형들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 분야는 좀 더 변화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례가 애리조나 주립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마이클 크로우 총장이 벌써 15년째 총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대학의 측면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학과 통폐합, 학과 구조 조정,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사 지원,
그다음에 무크를 통한 학점 인정 등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학과 구조 조정은 약 한 10여 년에 걸쳐서 69개 학과를 없애고 30개 학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저도 대학에 근무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과 구조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사회에 맞는 학과 구조 조정을 이뤄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지원인데 이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나 수강 과목 선택 등을 지원해 주니까 비용은 줄어들고 졸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크를 통한 학점 인정은 교양 과목의 상당수 학생에 따라서 2학기나 3학기에 해당하는 교양 과목을 무크로 대체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큰 효과를 나타내는데 실제 과목당 한 $600 정도면 무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ASU의 연간 등록금이 약 한 4만 불 수준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낮은 액수로 그 학기를 마칠 수가 있고 졸업의 경우에도 학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빠른 시간적으로도 약 3년 내지 2년 반 정도의 대학 졸업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예산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이제 정원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혁신 사례로 대학의 신입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런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데 현재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표현한 용어가 잘 표현한 게 19세기의 학교에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거의 교육을 아주 소수의 권력계층이 전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학교라는 체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적 혜택을 줬다는 공교육 체제의 장점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아니면 학습의 이력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사회의 대량 생산 시스템과 굉장히 닮아 있는 대량 교육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학년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나이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 것과 교육 과정이 학년과 타이트하게 커플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당연히 배워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이런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경쟁적인 상대평가까지 합쳐지면서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학교 교육이 두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견고한 기존의 체제에서의 경쟁 압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혁신의 요구를 두 가지를 다 안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관리를 예,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633 제도가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과정도 획일화되어 있어서 공급자 중심으로 학생의 진도나 상황에는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평가의 형태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아주 엄격한 9등급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서 경쟁과 서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비는 왼편에 교육부의 자료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도 예체능이라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교육비 총 규모가 약 한 20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통계청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하면 약 40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사교육비가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의 교실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입니다. 피사 등 학업 성취도가 15세에 대한 평가 결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습 동기나 정의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 성인들의 역량 평가를 보면 좀 더 심각한데 15세 최정상에 있다가 20세가 지나면서 역량이 급격히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어 수리력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6대 역량을 제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만 총론에서의 핵심 역량과 달리 강론의 변화는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한 5가지 정도 디지털 리터러시, 시민의식, 그다음에 인문적 소양, 그다음에 어질러티,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5가지가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비용 때문에 못했던 맞춤형 학습을 ITS라고 표현되는 지능형 학습 시스템으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양극화가 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배려가 더 강조돼야 되고 고령화에 따라서 평생학습에 다양한 변화가 필요하고 제가 본 문헌에는 교육부의 예산 중에 평생교육에 딱 직결되는 예산 0.4%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형 수업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넘어서서 개인별로 이루어질 방향성은 있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 제도가 유연화되면서 교육과정, 평가,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시설, 행정지원, 교원 이런 것들이 함께 변화되면서 대입제도까지 연결될 때 종합적으로 변화가 가능하지 부분적 접근으로는 오히려 생태계에 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픽처를 그리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의 역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서 개인별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도 이런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나 대학 입시 아까 보여드린 이런 전반적인 변화 없이 고교 학점제가 추진될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이러한 맞춤형 교수 학습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고. 평가도 상대평가를 넘어서는 절대평가와 절대평가 결과를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모아서 이것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진도를 맞춰서 나가는 이런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디자이너나 멘토로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고 제도적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이 강조되고 있는데 묵후를 활용한 한국형 나노디그리라던가 평생교육 바우처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교육체제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이라고 생각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활용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제도 더욱더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우리가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연계, 그다음 대학과 학교의 역할 등도 이제 전생에 걸친 교육의 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재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섭 선임 연구위원께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또 사회적 안전망 관련해서 어떤 고려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발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만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경제 산업적인 여건을 보고 균형 있게 일자리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면 오히려 혁신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런 지적들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민간 자문위원들과의 조차안을 통해서 조금 우리 특위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일자리, 우리 특위가 챙겨 나가야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적인 의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2월 달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좀 자유롭게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3월 달에 있을 우리 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좀 어떠한 정책 의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리 의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고 때로 발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혁신 창업 생태계라든가 규제 혁신 혹은 제도 개선, 인적 자본 형성이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이 커다란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운영과 관련해서 3월 달부터 소위가 본격화될 때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특위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요. 오늘 오전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 시간만 3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없이 운영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 질의나 서면 질의를 부족하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술인들께서는 답변은 시간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전체 운용을 감안하셔서 요점 중심으로 특히 구체적인 대안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용현 의원님 첫 번째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름 또 잘 설명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강길부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비록 점심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공청회가 진행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재영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교육 개정 과정에 보면은요, 올 3월 달부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이 토론식 수업이나 체험활동, 프로젝트 수업 이런 거를 하기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담당 과장은 다 잘 할 수 있다. 교사 지침서에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안 되게끔 다 지침이 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실제 책자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토론회를 한번 하자 하니까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왔더라고. 이 양반은 또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 그런데 상당히 소극적이고 그러던데, 그래서 교사들 몇몇 사람인데 내가 이래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는 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한 2, 3년, 10년 전부터 얘기가 돼 나오다 보니까 인식은 다 돼 있대요. 교사들 다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실천하는 교사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연합체나 모임 장인들 동아리도 있고 협회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애로는 뭐냐 하면은 대학 입시가 객관식으로 되니까 학부모가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 가면은 이게 완전히 절벽에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교사들은 그것까지 또 극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방식대로 하면서 암기식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시험 준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양쪽을 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건 노하우도 또 책에 다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만 이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 있어요. 인식이 다 돼 있으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는 것이 너무 부정적인 그런 거는 지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평가의 공정성, 다음에 변별력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그거는 평가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연구를 하고, 더더구나 요새 무슨 제도입니까? 그걸 내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한 70%가 대학에서도 수시냐, 정시냐. 학생부 종합 전형. 네, 그거에 따라서 벌써 한 70%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가 안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미친 영향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도 긍정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본의 한일연맹에 갔을 때 내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담당 국장은 아닌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우리는 변별력 문제, 공격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대학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했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본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됐다. 그는 하는 방향 법을 고치고 뭐 이러려고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본 국민성이 정부가 정해주면은 대부분은 따라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에서 안 되는 데는 요 동부가 일본 우리만 되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토론 질문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돼요.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나 우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에도 내가 몇 번 그랬습니다. 인식은 다 돼 있으니까 실천이 문제 아니냐. 점검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고는 하는데 좀 약해요. 그런데 또 얼마 사이에 무슨 것이 되냐면 교장 공모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찬성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교육 방식 바꾸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60대 있는 그 사람 교장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제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모제를 하면은 이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네, 존경하는 강길부 의원님 시간 관리 조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그 중요한 지금 대입 제도의 변화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교사들의 노력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이런 방향을 구체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까 질문 중에도 제도의 어떤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입제도인 것 같고 평가제도의 혁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이제 정확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아마 교육부에서도 서술형 평가나 이런 평가를 그냥 사람이 하는 걸 못 믿는다면 요즘에 이제 토플을 컴퓨터가 평가하듯이 CBT라고 부르는 컴퓨터 베이스드 그 평가를 도입하려는 아마 시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나 뭐 많은 사람들이 평가의 공정성을 하면서도 미래의 혁신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구체화하면 조금 길이 좀 빨리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 진학하는 학생 수가 지금 5년 전만 해도 70만 이랬는데 지금이 60만 채 안 되는 이런 거죠. 3년 후에는 30만 대로 줄어든다. 그러면 교육제도 이게 안 고치고는 백이 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한 출생아가 한 40만이 깨졌다고 제가 들었고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안 나왔지만 그 중에 한 요즘 대학 진학률이 60%로 친다면 40만 중에 약 한 240만 대로 20년 후에는 이제 태어난 애들이 20년 후에 대학을 가니까 그렇게 된다면 240만 죄송합니다. 24만인데 대학 정원이 50만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수능이나 객관식 시험을 치는데 모든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방식을 좀 벗어나는 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도 문제예요. 대학은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대학은 맡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특히 전문대학 같은 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전문대학 제도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렇게 4차 산업에 자꾸 이게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기술 있는 거로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담당하려면 전문대학이나 일반 대학이 거기 맞도록 빨리 인력을 양성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교수된 사람도 해외에 있을 때는 대학원 과정까지 다 끝나고 스파스 다 받을 때는 어떤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하는 방식은 지금 주입식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앞장서줘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 룰이 없어요. 그 룰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 방식 자체가 현재에 파트할 수 있도록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길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넣어드렸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좋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주질의를 마감했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흐른 점 또 미리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고용부 정경훈 과장님 뒤에 계시나요? 네, 오늘 공청회를 지켜보셨겠지만 실제로 일자리 변화에 따른 재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제도에 대해서 좀 기존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또 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의 주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전하니까 장관님하고도 상의하셔서 2월 말까지 우리 특위에다가 일자리 변화에 따른 직업훈련제도 재교육에 관한 기존 제도를 평가를 하고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정책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진수님께서 제시해 준 내용 또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 내용은 앞으로 특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제도 개편이나 일자리 안전망 대책을 논의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네 번째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7일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민간 우리 4차 산업혁명 특위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